자, 2025학년도 역사 전문가,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인사를 반갑게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7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임용, 한국사, 동양사를 담당하게 될 오태진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만약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면 이미 합격의 절반 이상은 들어온 셈이다. 합격의 문턱이 있죠. 예, 문턱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미 반쯤은 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역사는 저는 정말 재밌다. 저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반드시 그러한 즐거움과 재미, 또 기쁨, 또 공부하시면서 되게 힘드실 텐데 그 힘든 수험 생활 도중에도 저와 함께 어떤 사막 속에서의 오아시스, 또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모금 옆에서 이렇게 물, 청량음료를 건네줄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오랫동안 역사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답게 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그 강의 컨텐츠를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더 이상 사실은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역사 임용에 대해서 제가 또 신경을 좀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답게 또 적중률 100%에 도전하면서 누구보다도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입니다. 7월 달부터 올해 말에 있는 여러분들 시험 이제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반년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원투수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요. 한국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횟수로 11년 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시대사별로 혹은 분류사별로 또 테마별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전불패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기출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석과 또 이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예측을 하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와 볼까 합니다.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럼 저는 이제 수험과 관련되어 있어서 시험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이걸 약간 변형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로 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 제국 공부하신 분들 요즘 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뭐 아피아 가도, 플라미니아 가도, 자 여러 개의 가도가 있지만 모든 것은 다 로마로 통하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기출 문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상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해온 컨텐츠 그 기본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출 문제만 딸딸딸딸 외워서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겠죠. 이 기출 문제만 외워서는 아니고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되거나 혹은 이 기출 문제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서 개념을 출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를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 2025년도 대비 중등 임용 역사 기출 한국사 70제라고 달아보았어요. 완전 해부하겠다. 70제는 놀랍게도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의 그 출제 비율이랄까요? 포션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경 쓰는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뭐 고대, 또 고려, 또 조선, 근현대사 이게 출제 비중이 엄격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출제를 할 때 분명히 기존에 있었던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출제 선생님들이 출제로 들어갈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막 낸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거 뭐 필 받았으니까 이거 내야지.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데이터, 비율, 또 이번에는 지난 뭐
작년에는 뭐 조선을 냈으니까 이번엔 고려를 내도 되나? 한번 비율을 볼까? 태만 이걸 내도 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노량진에 있는 임용 학원들이 많이 있죠.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강 선생님들이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출제위원 선생님들도 노량진에서 뭐 내로라 하는 그런 선생님들께서 내시고 강조하는 그런 문제집이라든가 교재를 보시면서 난 이거 안 내야지, 요거 많이 냈으니까 이거 안 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대요. 사람 심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괜히 노량진 강사분들이 낸 거를 가지고서 똑같이 내버리면은 자기가 사실은 냈는데 그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노량진 강사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살짝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선생님들, 제 장점이 뭐냐면요, 역사 임용을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출제위원분들이 저를 잘 모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출제 들어가실 때 제 교재라던가 저의 문제풀이 같은 것은 아마 고려하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저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저는 누구보다도 학계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 또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또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제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러한 과정 그 안에 있다가 나온 육두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어로 얘기하면 향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4대부의 길로, 귀족들의 도전하는 그런 4대부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우리가 완전히 이겨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커스 임용이 이번에 정말 이렇게 해서 괄목상대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그런 그 출사표를 던져 드려 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4년까지 11년 동안 딱 70문제 나왔어요. 70문제. 뭐 이건 어찌 보면 행운의 숫자 같지 않습니까? 70문제. 정확하게 7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고대 파트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짜리 문제죠. 자, 서술하는 문제는 대부분 4점짜리인 경우가 많았어요. 자, 2020년 기출문제니까 2020년대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막 대학교 들어오시면서 뭐 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봤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 볼까요? 자, 나라가 작아. 일단 나라가 작아 큰 나라 사이에서 압박을 받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되었다. 신속이라는 표현. 자, 신속이라는 것은 신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해졌다. 왜 우리가 속국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나라의 속국이 되었어, 혹은 속방이 되었어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구려가 여기에서 상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 나라는 그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는 동옥저의 대인들을, 자, 그럼 옥저라는 말이 나왔겠죠? 자, 동옥저의 대인.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동옥저의 대인이에요. 동옥저의 지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는 옥저의 지배자였으니까 뭐였겠어요? 예, 옥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군요죠. 왕이 없군요. 옥저나 동해의 특징, 특히 옥동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옥동자는 뭔가 헤헤헤헤헤 얼굴도 못생긴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옥동자는 뭔가 좀 약간 찐따 느낌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동자는 옥동자죠. 옥동자. 옥저와 여기 동 이렇게 있는데, 동해 옥동자는 찐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통합된 정치 세력이 부재했어요. 그래서 읍군이라 했어요. 읍군 삼노. 여기는 왕이 없군요. 왕이 없군요. 왕이 없군요. 그래서 읍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대인은 읍군을 말하는 것이다. 뭐 혹은 삼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군, 삼노, 세 명의 노인네라고 읽어요. 그죠? 그래서 삼노들이 원래 옥저의 지배자였는데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하면서 그 읍군 삼노들을 모두 참수하고 뭐 효수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리인 삼아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구려가 옥저를 직접 지배했나요? 라는 거죠. 예. 직접 지배냐 뭐 간접 지배냐, 요게 만약 문제를 묻는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 지배냐 직접 지배냐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동옥저의 대인들을, 자, 대인들을 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자로 삼았다. 사자로 삼았다. 여기서 고구려의 관직 명칭 하나가 나왔죠. 사자,
조의 선인. 그래서 사자를 삼았다. 특히 이 사자 할 때 사는요. 요렇게 쓰죠. 이게 사람인이고요. 요게 뭔가 글자를 잘 쓸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인데 글자를 잘 쓰는 뭔가 이렇게 행정 지식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을 보낸다라는 뜻이었어요. 보낸다. 사람을 보내다. 이게 사입니다. 사. 여러분들 우리 사도 이렇게 공부하죠. 사도. 뭐 12사도 이러죠. 사도. 예,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을 여러 군데 보내니 해서 사도 했죠. 사도. 그래서 사라는 건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우리 한국인들 자체가 조금은 센 발음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뭐 이름 약간 변형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안 하고 사도 이러죠. 사도.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이제 알겠죠? 왜 사도인지. 그래서 사자로 삼았다. 그래서 동국조의 사람들을 이용하는구나. 이용해서 서로 맡은 지역을 이끌도록 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건 간접 지배 형식을 취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간접 지배 형식. 한편 니은 대가로 하여금 그 조세를 통책하도록 했다. 통할하다. 책임지게 하다. 자, 여기에서 통할하고 책임지게 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책임을 지게 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옥저를 지배할 때 옥저의 대인들을 없애지 않고 사자라는 관직으로 명칭을 바꿔줘요. 그래서 대신 너희가 끝까지 그냥 알아서 그냥 계속 지배해. 너희들이 알아서 지배해 라고 하였지만 그냥 마냥 내비둘 수는 없죠. 그래서 마치 고문을 파견하듯이 책임도 지고, 그죠? 그래서 총괄하는 통책을 하게끔 하는 대가들이 있었다. 그럼 대가를 파견했다는 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나름 직접 지배 방식을 채택한 부분도 있다. 그렇군요. 고구려가 초기에 동옥조를 정벌하면서 간접 지배 형식과 직접 지배 형식을 동시에 채택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죠. 우리 중국사에서도 이런 걸 같이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건제를 공부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군현제를 공부하게 되는데, 봉건제는 주나라의 제도고 군현제는 진나라 시황이 처음 시행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둘 다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나라 한나라가 바로 이러한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의 지배 방식을 엿보자. 요게 개념 확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간접 지배 형식과 직접 지배 형식을 동시에 채택했구나. 뭔가 혼합 양식을, 퓨전 양식을 채택했구나. 그게 중국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군국제 아닙니까?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즉 간접 지배 형식과 직접 지배 형식을 절묘하게 결합한 양식이 우리가 중국사에서, 동양사에서 나오는 군국제도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우리 고구려의 옥저 지배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옥저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맥포, 옷감이 되겠죠. 또 물고기, 소금 등의 해산물. 우리가 옥저의 특산물이 이렇게 해산물, 소금 등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운반해 온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천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운반해 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누구인가? 운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역시 동양사라든가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서 조세를 운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조운이 되겠죠. 또 조운을 담당하는 중앙의 지배관, 지배관리, 바로 전운사라는 게 나와요. 이 전운사는 고대에서부터 그리고 고려, 심지어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을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전운사를 혁파할 것이라는 걸 농민들이 주장하고 제시하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조세를 운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개념이고 또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반,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 시기에도요,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2세기 사료 정도로 볼 수 있는 2세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구려의 태조 왕께서 동옥저를
정복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세기경 태조왕은 53년부터 146년까지 왕위했던 분이죠.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재위한 기간이 거의 100년이라는, 이 양반이 사신 장수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옥저를 정복했던 그 직후의 형태, 지배 형태가 이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반해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당연히 옥저 사람들인데 그 옥저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바로 하호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호예요, 하호. 이건 집이란 뜻이겠고, 요 하라고 하는 거는 아마 좀 일반 평민들을 타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그 국비 유학생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하호가 노비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다. 아니다. 하호는 노복이 아니고 노복과 같은 존재다 정도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분명히 하호와 노비는 다른 계층이라 볼 수 있고, 최하천민은 노비 혹은 노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하호와 노비는 다르다. 근데 하호가 이런 조세를 운반하는 주체의 역할을 하였다는 얘기인 거죠. 또 그 미녀를 보내오니, 참 이게 항상 그 정복한 국가와 정복당한 그 국가의 아픔이랄까요? 정복한 사람들 국가는요, 항상 이렇게 그 나라의 미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인들을 보내라, 여자들, 그것도 미인,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전 세계 고금을 통틀어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이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가장 고통을 받는 건 노약자들, 그리고 부녀자들, 아녀자들인 경우가 많더라. 일례로 여러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떠올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첩으로 삼고 아주 천한 첩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여겼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부인 대접을 했을까? 비였는데 노비처럼 다루었다. 그리고 노복처럼 대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옥저와 관련되어 있는 고구려의 초기 지배 형태, 바로 간접 지배 형식과 직접 지배 형식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바로 한 나라의 군국제와 유사하다. 요게 여러분들 이 문제의 키워드, 포인트, 핵심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료에 있어서요. 한편 나번을 볼까요? 자, 나번을 보면요. 인세로, 자, 그래서 인세라는 표현은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세로, 그럼 인두세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부과하는 세금으로 포 5필, 포는 옷감이 되겠고요. 곡물 5섬을 낸다. 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게 포 5필과 곡물 5섬이에요.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느낌상. 한편 유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세라고 하는 개념과 다르게 지금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인세의 부과 대상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유자가 놀러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이게 이제 유이고요. 뭐 유망민, 뭐 유람선, 뭐 일동기유, 뭐 이런 여러 한자들이 있죠. 또 3년에 한 번이니까 이건 또 뭐야? 3년에 한 번이네. 그죠? 3년에 한 번만 세금을 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3년에 한 번만 세금 내고 싶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인두세의 부과 대상은 매년 세금을 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년, 요거는 에브리 이어고, 요거는 이제 3년마다 한 번 낸다는 거예요. 그죠? 3년에 한 번.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더군다나 10명이, 야, 이건 뭐, 그럼 이 사람들보다 세금의 그 부과 어떤 그, 뭐랄까요, 부담률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단, 여기는 곱하기 3이 돼요. 곱하기 3. 왜냐하면 매년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 비해서. 또 10명이서니까 또 곱하기 10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30배를 내는 거예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30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냐면 포 5필이 아니라 또 세포 1필이에요. 세포 1필이니까 또 포 여긴 5필이 아니라 1필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5. 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3 곱하기, 왜요? 3년에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 10명이서 그럼 곱하기 10,
또 세포 한 필이니까 포 5필에 부과됐을 때 5배. 그럼 3 곱하기 10 곱하기 5에다가 여기 곡물 5번까지 내야 되니까. 야, 그러면은 이 인세를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참 유인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유인들은 이렇게 조금 세금 부과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에 한 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원칙은 그랬겠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세금 부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유인들은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호적에 등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인들은 말갈족 같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갈족 같은이 아니라 말갈족 같은 이종족 집단.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말갈이죠. 그럼 말갈은 뭐에 종사했을까요? 말갈은 여기 써있네. 말 키웠겠죠. 말 키웠겠죠. 그죠? 말 키웠겠죠. 그래서 말을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갈족은 말을 키웠다. 농업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착 집단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서 말 타고 떠돌아다니는 말갈족 같은 유인들은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편 조금 더 갑니다. 조로서 세금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라고 하는 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게 조예요. 왜? 벼 화자가 있죠? 이게 벼 화자란 말이죠. 그럼 별을 부과하는 걸 말한다. 조. 뭐 이거는 뭐 문서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게 조고요. 조로서 자, 기준이 뭐냐? 조를 부과되는 대상은 호마다 이랬어요. 호마다. 조세 부과 기준이 호구나.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유인들은 말갈족이니까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집이 없는 거죠. 집이 없죠. 집은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천막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호를 기준으로 부과하기가 어려워요. 텐트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예. 근데 농경민들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세를 부과할 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건 떠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조의 부과 기준은 호다라는 거예요. 조는 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를 부과하는 기준이 호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 가로를 한번 제가 쳐볼까요? 조를 부과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쓰시오. 뭐 삽입하시오. 기입하시오. 호입니다. 조는 호입니다. 조 부과 기준은 호조예요. 그죠? 조호입니다. 조는 호다. 조를 조금 빨리 발음해 볼까요? 그럼 부과 기준이 나와. 그죠? 그래서 조는 호다. 그래서 조가 근데 얼마냐? 이게 중요하죠. 한석이에요. 한석.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게 한석이구나. 그러면 호구의 기준인데 조는 호구의 기준인데 자 여기 볼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내는 거는 포가 5필이고 곡물이 5섬이에요. 그럼 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인두세가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군다나 차등호는 그 다음 등급의 호는 이런 얘기예요. 차등호는 그 다음에 등급에 있는 호는 7두 7마를 낸다. 한석도 아니고 한석에 7두니까 대략 한 뭐 70% 정도. 그죠? 예. 그다음 그 다음 호는 그러면 차차등호가 되겠죠. 5두를 낸다. 그러니까 이 호구의 등급을 통해서 이게 알 수 있죠. 고구려는 호구의 등급이 몇 개예요? 호 하나, 차등호 둘, 다음호 셋. 그렇구나. 고구려는 3등호제를 채택했구나. 3등호제를 채택했구나. 그래서 조를 부과할 때 기준은 3등급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특히 이 사료가요. 요게 나인데 나 사료를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부담됩니까? 인두세가 일단 제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호구세인데 호구세는 인두세보다는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호적에 등록이 되기도 어려우니 이 사람들에겐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칙은 뭐 3년에 한 번 10명이 한꺼번에 뭐 한 필만 내라 이렇게 말만 그러지 실제로는 거두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사료의 내용이라 볼 수가 있어요. 뭐 또 있나? 또 있네요. 임용 역사 문제는 이렇게 길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대신 문제수가 적죠. 경남 함안의 성산산성에서 삼국 시기의 목간, 또 이게 목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죠. 당신 종이가 귀하니까 나무에다가 글을 썼죠. 이걸 목간이라고 하죠. 간 하면 서간 할 때 간, 뭐 글이란 얘기입니다. 다량 출토되었다. 이 목간의 대부분은 신라가 아라가야를 정복한 후 축성 또는 방어를 위해 성을 만들려고 필요한 물자를 신라 각지에서 운송해 오면서, 그러면 이제 필요한 물자라는 건 역시 조 형태 혹은 세금 형태가 되겠죠. 세금 형태가 될 것이고, 납부자의 신상, 물품의 종류와 분량 등을 밝히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급벌성, 급벌성에다가 어떤 지리비석이라고 돼 있네요. 급벌성 지리비석이라고 기록된 피석이라고, 지리피석이라고 기록된 목간은 급벌성에 사는 지리가 곡물피 한 석을 납부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목간 끝 양쪽 부분에 홈을 파서 끈으로 포대에 달아 매도록 했다. 아하, 이 경남 함안에서 발견된 이 목간은 알고 봤더니 우리 택배 보내면서 붙어있는 운송장이었던 거네요. 그러면서 세금 납부했다라는 세금 영수증이기도 했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나의 그 사료 밑에 있었던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아라가야를 정복한 직후에 그 아라가야를 뭐 새롭게 성도 만들고 뭐 축성도 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신라 각지에서 운송받으면서 누가 운송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썼던 내용이 목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성 방법, 이제 문제를 써야죠. 객관식이었을 때가 좀 그립죠. 다 주관식이죠. 밑줄 친 기역과 니은이 각각 수취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서술할 것. 자, 그러면 아까 기역이 뭐였죠? 까먹었어요. 대인, 대가, 오케이. 자, 기역은 대인이고, 니은은 대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각각 수행한 역할을 서술하라. 뭐 길게 서술할 필요도 없고요. 대인들은 본래 옥저의 지배자였죠. 옥저의 지배자였고 이 사람들을 사자로 삼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을 직접 수취하는 형태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세금을 직접 수취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간접 지배 형식을 취했다라는 거, 고구려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대인이라는 사람의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라고 하는 건 통책하였다라고 하죠. 통책하였다. 그래서 아마 이건 그 옥저 사람이 아니고요. 아마 고구려의 대가일 겁니다. 고구려의 대가. 이 대가가 책임을 지게 하였다. 통괄하고 책임을 지게 하였다 하니까 여기에다가는 세금 수취 과정에서 이 대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책임을 지거나 감독하였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감독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구려인 대가로서 책임하고 감독을 하였다. 바로 이 대인들을 말이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수취 대상을 쓸 것. 그럼 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뭐냐? 그럼 자, 이게 나죠?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뭐 간단합니다. 그냥 보시면 되죠? 인두세가 제일 많죠. 인두세가 제일 많고, 두 번째 유인은 거의 내지 않죠? 거의 내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조로서 호마다 하니까 호구세라고 하는 거는 한 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제일 많아요?
예, 여기서 답은 인두세, 인세가 됩니다. 그 다음 호구세가 되겠죠. 그래서 인두세와 호구세 가운데 인두세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 배경은 이 사람을 통해서 노동력 투입을 하게 되면 생산력이 올라가는 당시의 생산 방식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호구보다 인두를 더 중요하게 한 건 사람의 노동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고요.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유추하고 추측해 보면 어떤 사람을 직접 지배할 수 있게 된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호구는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떤 그 이게 직접세가 되고 요 호구세는 뭔가 직접세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 중, 하 형태로 나누는 3등급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죠. 왜? 말갈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인두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 해서 정답 인두세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인세. 다음 세 번째 답이 되겠죠.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세 번째 문제는 나 방식의 수치를 가능하게 한 지역 지배의 방법을 써라. 그럼 나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개개인 사람 하나를 직접 지배할 수 있게 됐던 배경이 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호적 작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즉 중앙의 권력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신 하나를 모두 다 직접 지배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중앙 집권이 강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권이 강화가 된 결과. 다른 말로 하면 지방에 대한 어떤 그 통치제도, 지방 통치제도가 확립되거나 정비가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부연 설명하시면서 이 사료가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상황의 고구려에 대한 사료임을 감안할 때 이게 그 한원이라고 하는 중국 사료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한원 고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그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6세기, 7세기의 당시 고구려 상황을 유추해 보면 고구려가 평양천도 이후에 뭔가 그 중앙 집권이 강화되며 지방에 대한 지배력도 좀 상승하고 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방의 욕살, 그래서 우리가 오부육살이라고 부르죠. 오부육살이라던가 그 휘하에 철여근지 혹은 도사 등의 지방관 파견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즉 욕살, 철여근지, 도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방 통치 체제가 확립된 배경이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중앙 집권이 강화되며 지방 통치 제도가 정비되었다. 즉 6세기 이후 고구려는 오부의 욕사를 또 그 휘하의 철여근지나 도사 등과 같은 지방관 파견을 통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라고 답을 쓰시면 100점짜리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10년 동안, 즉 11년 동안 나온 문제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출제가 된 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출제가 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더니 이야, 이게 바로 그냥 냅다 세금 수취 제도를 물어보았네요. 그쵸? 2세기에 고구려가 옥저를 정복하면서 옥저에 대한 통치를 어떻게 했는가. 즉, 이 문제를 통해서 초기에는 간접 지배 형식을 취하면서 직접 지배 형식을 결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사료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6세기, 7세기경이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400~500년이 흐른 다음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가 지방에 있는 일반 민들과 심지어 유인들조차도 중앙에서 이론적으로 직접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직접 지배 양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초기의 지방 통치 체제 혹은 지배 방식은
간접 지배 형식과 직접 지배 양식을 절충하면서 점차 400~500년이 지나며 중앙의 집권이 강화되고 율령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어떤 지방 통제에 대한 어떤 그 힘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핵심 단어 욕살, 철역은지, 도사.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욕살이라는 단어는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개념이 좀 중요하니까요. 두루뭉술하게 쓰지 마시고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욕살 등을 파견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치를 가능하게 한 지역 지배 봉법은 중앙집권 강화, 지방제도 정비, 특히 욕살 등 철역은지를 파견한 결과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그러니까 즉 연맹왕국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면서 중앙집권 고대 국가로 이행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의 지방에 대한 통제 방식도 점점 더 강해져 간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삼국 시대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지방 부족 집단이나 어떤 통제력 밖에 있었던 그런 그 집단들을 어떤 중앙에 있는 권력 휘하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내용이 가리키는 사건의 역사적 의요 X가 아니고요. 의의를 쓰시오. 야, 의의를 써야 되네요. 어떤 의의가 뭘까? 어떤 의미나 역사적인 어떤 영향력 볼 수 있죠. 2015년 기출문제로 2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사료형 문제죠. 원문 독해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각 시험마다요. 12문제, 13문제 나올 때 요 사료형 문제가 2문제씩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요 사료 문제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료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원문 해석을 할 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전부 다 몰라도 돼요. 전부 다 이 사료를 몰라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한문 다 사료 해석 힘들죠. 솔직히 힘든데 왜냐하면 이제 국사학과나 상학과를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사료 강독을 그게 필수 학점으로 들어가 있긴 하죠. 필수 학점으로 저도 있었는데 그 중세사 사료 강독, 근현대사 사료 강독, 고대사 사료 강독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필수 학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학점짜리 하나만 들으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대학 다니시면서도 사료 강독 시간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이수를 한 번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택해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겠죠. 왜? 싫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들 힘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힌트를 좀 드리면 한글로 해석을 해놓은 사료 있죠. 한글 사료를 수없이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 파악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사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또 인물이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알면 그냥 다 몰라도 왜 우리 영어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단어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그냥 대충 하다 보면 되죠.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해서 뭐 사료 뭐 독해 못합니까? 답 고를 수 있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있다가 모르는 단어가 막 나와요. 모르는 글자가 나온다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아는 글자를 찾으세요. 아는 글자. 7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가을 7월 이런 건 필요 없고 이거 아는 글자인데 이거 필요 없고 여기 있다 보면서 나오는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인물이나 사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인물을 찾으라 그래요. 인물. 사람의 이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 인물부터 찾으면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 푼 거와 다름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사료 강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 다시 봐도 돼요. 밑줄 친 것부터 볼까요? 침범했다. 삼국사기. 침범했는데 어디냐면 요 지역이 나왔네요. 요거 읽으실 수 있으시죠? 이게 약국할 때 약이 아니고 이게 즐거울 락, 그죠? 낙이라고 읽어요. 군. 그럼 낙랑군을 공격했다. 인베이징. 낙랑군을 공격했다. 낙랑군 공격한 분이
꽤 많을 텐데. 근데 우리 사료 보면 낙랑군 공격했다. 그래서 멸망시켰다. 나오죠. 자, 요게 결정적 힌트예요. 낙랑군을 공격했다. 낙랑군을 공격했다. 성공했죠? 획. 요게 획이에요. obtain. 받았다. 획득했다. 다시 노획이네요. 요게 노자래. 요게 획. 미안. 여기 호획. 예, 획이죠. 그래서 노획했다. 이게 노자죠. 노획했다. 획. obtain. 남녀 2천여구. 남녀 2천명 등을 노획했다. 포로가 된 거죠.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낙랑군을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여기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313년 고구려 제15대 미천왕 사료입니다. 그래서 미천왕이 사실은 그 낙랑군을 멸망시켜서 한사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미천왕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한사군 소멸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북부에 있었던 중국 군현을 모두 소멸시키는 분이 바로 미천왕이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천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미천왕 관련되어 있는 거는 결국 역사적 의의를 얘기한다면 낙랑군을 소멸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 멸망된 이후 써볼까요? 고조선이 한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이게 기원전 108년이죠. 우거왕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멸망된 이후 설치된 한사군. 뭐 낙랑군도 있었고, 뭐 현토군도 있었고, 진번군도 있었고, 인둔군도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존속했던 게 낙랑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낙랑군이 존속을 쭉 해오다가 드디어 고구려의 미천왕에 의해서 소멸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천왕에 의해서 한사군이 완전히 소멸되었으니까 고구려가 한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고구려가 독립했다기보다는 우리 한반도 중부지방에 있었던 북중부지방에 있었던 한 군현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마치 조선 총독부가 폭파된 거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고구려는 많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낙랑군이 존재했던 게 이 평양입니다. 평양. 낙랑군이 있었는데 이 고구려가 국내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소멸시켰다는 거죠. 자, 이게 소멸시키면 여기가 고구려 땅이 되죠? 여기까지 쭉 내려와요. 그러면 고구려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황해도 지방, 그죠? 지금의 황해도 지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황해도로 진출하면서 백제와 접경을 이루게 된다. 앞으로 백제와 경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료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끝도 없는 공격과 응전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우리 고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을 형성하게 되죠. 한편 이뿐만 아니고요. 사실 이 미천왕이 서한평을 치기 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한 군현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세력, 바로 이 중국 세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가 무너진 직후 삼국이 형성되고 삼국이 다시 뭐 5호 16국이라는 위진남북조 시대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전개되면서 중국이 대분열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고구려가 바로 이 중국 세력과 낙랑군의 교통에 요지를 할 수 있는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311년 서안평이라고 합니다. 서안평. 자, 이 서안평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서안평이라는 이름이 갖는 게 좀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시각에 의하면 이 서안평은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인데 요 서안평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뭔가 우리 지역 이쪽 지역을 조금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서안평이라 볼 수가 있고 요즘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요게 단동시라고 부르죠. 단동시. 단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붉을 단자에 그 다음에 동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겠어요? 역시 중국인들 얘기할 때 우리나라를 붉게 변화시키겠다. 빨갛게 바꾸겠다. 그래서 빨갱이로 빨갛게 바꾸겠다. 다른 말로 적화.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진기지 이런 뜻이 바로 단동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섭죠. 중국인들은 이 단동을 그렇게 얘기해요. 단동시 가보면요. 그 중국 인민해방군 우리 뭐 조선을 뭐 돕겠다라는 뭐 지원군이죠. 인민지원군이라 했죠. 6.25 때 돌격 앞으로 하면 깍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어쨌건 서안평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서안평은 지금 단동시를 말하고 이 서안평을 먼저 치고 보급로를 차단한 이후 2년 뒤에 바로 이렇게 낙랑군을 공파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서안평을 가지고서 어디로? 바로 이 요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요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미천왕의 아들 고국원왕, 고국원왕의 아들 수수리망, 수수리망 다음 광개토 대왕까지. 그래서 광개토 대왕까지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고국원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국원왕과 근초고왕의 싸움이고, 요거는 광개토왕이 요동으로 진출하면서 후연 모용씨와 이제 싸우게 되는 선비족과 싸우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2점짜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문제가 좀 친절했어요. 10년 전 문제니까 좀 친절했죠. 10년 전에 침낙랑군 노획 남녀 2천여구. 그러니까 낙랑군을 치고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2,000명을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료를 요것만 보면 여러분들은 좀 아쉽고요. 요거를 조금 더 해부해 보겠습니다. 추 7월 하면은 이제 뭐 가을 7월이 되겠죠. 이제 음력이니까 아마 지금 7월이 아니고 막 가을 막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한 8월 말, 한 지금으로 치면 여름 8월 달인데 왕이 요 렵자가 그 강아지 나오죠. 강아지 데리고 막 연락에 뛴다는 얘기예요. 막 뛰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냥개를 가지고 뛰어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수렵 사냥한다는 얘기예요. 왕이 사냥 나갔다. 왕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면 요건 봉상왕입니다. 봉상왕. 폭군 봉상왕. 그러니까 맨날 사냥 나가고 이러죠. 사냥 나가는 왕들 그렇게 별로 좋은 시각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후산지음. 후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었네요. 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응달이 지는 데니까 응달은 주로 해가 안 드는 지역이죠. 그래서 북쪽, 후산의 북쪽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상이라는 관직이 나오죠. 우리 고구려의 초기 그 관직 명칭 가운데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이런 형식으로 변형된 게 국상이라는 명칭이 아닌가. 앞으로 이제 국상은 대대로 대망리지 이런 식으로 그 최고 책임자의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관직이 바뀌는 거죠. 조리 나옵니다. 조리. 창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름만 알면 이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이름 스스로 해석합니까? 오태진, 크게 진압하다, 크게 모든 걸 이루다 이런 뜻인데 제가 안녕하십니까? 크게 뭔가 이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름 조리입니다. 창조리. 국상 창조리가 종지, 왕을 쫓아갔다. 위 말하기를 뭔가 이렇게 컨텐츠 말한다는 얘기예요. 중인들에게 말하기를 또 뭐라 했냐 했더니 또 동심자 나와 함께 내 마음과 같은 자들과 함께 있다면 따라라 따라라 나를 따르시오 급이 노엽 삭관 노엽 요거 좀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갈대란 뜻이에요. 삽이라고 하는 건 삽이죠. 삽
꽂다. 확 땅을 파죠. 그래서 삽이에요. 삽. 관에다가 갈대를 꽂아라. 중인 개 삽지.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 아마 군사들이었을 거예요. 무사들이 모두 그것을 똑같이 꽂았다. 조리가 지 중심 개동. 조리가 알게 됐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같다는 것을. 그래서 수, 공, 패왕. 숫자 이건 많이 나오는 한자니까 외우세요. 뭔가 이루다. 수. 성공하다. 수. 공 함께 패왕. 왕을 패했다. 이 왕이겠죠. 봉상왕을 폐위하고 유지 그를 유폐시켰다. 별실에 특별한 어떤 감옥 같은 데에 넣었다. 그래서 병조위 병사들로 하여금 그 주변을 두루주자 지키게 했다. 수, 영, 왕손 그 왕의 손자를 맞아들였는데 이제 이 왕손이 누구냐면 이게 미천왕이에요. 고추가 돌고의 아들 을불입니다. 돌고라고 했죠. 아버지가 봉상왕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봉상왕이 돌고를 죽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서 이 을불 미천왕이 소금 장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막 겪습니다. 장사도 하고 그랬어요. 미천왕이. 그래서 이름이 미천했나 봐요. 굉장히 미천했던 왕이. 어린 시절 되게 미천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상세수 국세와 이 수가 뭐냐면요 임금이 있는 그 무릎을 덮는 긴 의복이에요. 그 의복을 이렇게 여미는 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새와 그 왕이 입는 그런 실 여기 이제 왕이니까 이렇게 막 풀어헤치고 다니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좀 단정하게 다니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즉 왕위에 올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사료는 뭐냐면 미천왕이 왕이 되게끔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폭군 봉상왕이 사냥 나갔을 때 그를 내쫓고 대신 소금 장사하면서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전 고추가 돌고의 아들 을불이었던 거죠. 을불이 얼마나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냈는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거의 무슨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처럼 살아요. 그래서 창조리가 그걸 알아보고 왕위에 앉히게 했죠. 중약 12년 견장 보냈다. 장수를 보냈다. 그래서 습격해서 취했다. 요동 서한평. 여기 나오네요. 그죠? 서한평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게 힌트였고요. 14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낙난군을 공포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고구려의 미천왕께서 왕위에 오르던 과정. 그래서 14대 봉상왕 폭군을 내몰고 국상창조리가 15대 미천왕을 왕위에 즉위시킨 이후 이 미천왕이 어린 시절에 그런 힘들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결국은 뭔가 일을 해내더라 이거예요. 해내더라. 저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게 지낸 사람들이 뭘 하든지 자신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천왕은 아주 미천했던 왕이지만 급기야는 나중에 성상 미천왕이 되었다. 그래서 성상 미천왕. 아주 성스러운 임금님이 되셨다. 어때요? 굉장하죠? 굉장하신 분입니다. 313년 드디어 낙난군을 완전히 공파하는 데 성공했던 미천왕 사료이다. 자, 그럼 이 문제가 갖는 의의는 정답. 자, 바로 황해도로 진출할 수 즉 낙난군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데 의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해도 진출을 하며 백제와 앞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배경과 요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답하시면 100점짜리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2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교시는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연결될지 분명히 출제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스토리를 짜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게 말이죠. 거의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 같아요. 출제위원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그 배경 막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생뚱맞게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눈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어갑니다.